신우이가 산후조리하러 쳐들어온 날, 나는 2년짜리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남편 박민주는 질풍노도와 같았다. 신우이 박민지가 출산 전에 장문의 카톡 목록을 보내왔다. 분유, 기저귀, 아기 침대까지 전부 준비해 놓으라는 내용이었다. 산후도우미는 너무 비싸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는 불편하니 역시 오빠랑 새언니 집이 제일 편하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흔쾌히 동의했다. 심지어 나에게 안방까지 비워주라고 했다. 신우이가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들어오던 그날, 나는 한창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신우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새언니, 어디 가요? 저 여기서 2달은 있을 건데 언니가 제 몸조리 다 해줘야 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쩌나 미안해서. 학교에서 해외 연수 대상자로 뽑혀서 말이야. 2년 뒤에 나 돌아올 텐데 그동안은 자네 오빠가 잘 돌봐줄 거야. 1. 내 얼굴에 번진 미소는 분명 온화했을 것이다. 늘 그랬듯 차분한 신우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임신으로 부어있던 그 얼굴이 삽시간에 돼지간 빛으로 변했다. 경악과 모욕감으로 인한 분노가 그녀의 눈 속에서 번갈아 타올랐다.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무딘 칼로 녹슨 쇠붙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트렌치코트를 개어 캐리어에 넣었다. 지퍼를 올리자 찰칵하는 소리가 경쾌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마치 이 황당한 결혼 생활에 내가 찍는 마침표 같았다. 옆에 서서 희희낙낙하며 동생을 맞이하던 남편 박민준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굳었다. 그가 몇 걸음 만에 다가와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부서질 것 같았다. 이서연,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기운을 담은 채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그와 그의 가족들의 뜻을 거스르려 할 때마다 그가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손목에서 전해져 오는 통증을 느끼며 내 마음은 차갑게 마비된 듯했다.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씩 떼어냈다. 안 미쳤어, 민준 씨.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나 이 기회를 잡으려고 3년 내내 노력했어. 우리과 교수님들 수십 명이 경쟁했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하지? 나는 핸드백에서 황토색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을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맨 위에는 대학교 총장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공문이 눈에 띄었다. 그건 내 친구 유진이의 지인에게 부탁해서 최고급 용지와 프린터로 위조한 것이었다. 붉은 직인은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박민준의 시선이 서류에 닿자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늘 순종적이었던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반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언니, 나 배가 너무 아파요. 박민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연기는 언제나처럼 과장됐지만 또한 언제나처럼 효과적이었다. 박민주는 마치 스위치가 눌린 목각인형처럼 나를 놓고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달려갔다. 민지야, 왜 그래? 오빠 놀라게 하지 마. 오빠, 배가 너무 아파. 아기 낳으려나 봐. 다 새언니 때문이야. 날 화나게 해서 그래. 박민지의 울부짖음과 박민준의 다급한 위로가 뒤섞여 내가 지난 5년간 들어온 가족 교양곡을 연주했다. 다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퇴장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들을 더는 쳐다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캐리어 바퀴가 매끄러운 원목 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이 순간 그 소리는 마치 승리의 개성가처럼 들렸다. 이서연, 거기 안 서. 박민준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문손잡이를 잡고 가볍게 돌렸다. 문이 열리자 늦가을에 서늘함을 품은 바깥 바람이 밀려 들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다. 등 뒤에 문을 가볍게 닫아 그 아수라장과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뿔테 안경을 쓴 그 얼굴은 조용하고 무해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그 평온함은 가면처럼 산산조각 났다. 눈물이 예고도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소리 없이 그저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흐릿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한 여자가 마침내 아주 약간의 슬픔을 허락하는 순간을 지켜봤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보지 않아도 박민준일 것이다. 나는 그가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공동 현관문을 나섰다.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지만 나는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다.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나는 뒷좌석에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내가 5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 한때는 영원한 나의 집이 될 거라 믿었던 그곳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흐릿한 점으로 변했다. 휴대폰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꺼내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나를 냉혈하고 이기적이며 말도 안 되는 여자라고 비난하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와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전원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다. 차가 다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기사님께 말했다. 기사님, 공항 안 가요. 주소 바꿀게요. 나는 유진이가 미리 구해준 오피스텔 주소를 불렀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한 번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녹색 불이 켜지자 방향 지시등을 켰다. 차는 방향을 틀어 완전히 새로운 오직 나만을 위한 미래를 향해 달려갔다. 이 오피스텔은 원룸이었지만 유진이가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며놓았다. 따뜻한 노란색 조명 아래 식탁 위 작은 인덕션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잘 익은 김치로 끓인 국물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다. 죽어버린 결혼 생활을 위하여 건배. 유진이가 콜라잔을 들고 과장되면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잔을 들어 그녀와 부딪혔다. 차가운 탄산음료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미세한 따끔함을 남겼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절처봉생의 희열을 꺼뜨리지는 못했다. 진짜 서연아. 오늘 내가 문 닫고 나올 때 완전 멋있었어. 유진이가 내 그릇에 삼겹살을 한가득 덜어주며 말했다.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박민준 같은 K 장남이랑 그 기생충 같은 동생한테는 정상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고. 나는 웃으며 삼겹살을 집어 잘 익은 김치에 싸서 입에 넣었다. 음식의 맛과 친구의 존재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명약이었다. 위가 따뜻해지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안방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그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건 우리 침실이고 우리 침대인데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유진이가 비웃었다. 그 인간 인식 속에서는 내 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은 당연히 자기 것이지. 그리고 걔 동생? 그건 자기 목숨줄이야. 내 피와 살을 바쳐서라도 봉양해야 하는 존재라고. 피와 살을 빨아먹는다는 표현은 지독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정확했다. 결혼 5년. 나는 그들 남매에게, 그들 온 가족에게 피와 살을 빨려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 월급, 내 시간, 내 감정, 나의 모든 것. 나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유진이도 더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끝없는 하소연이 아니라 극도의 억압 끝에 찾아온 짧은 휴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우리는 소파에 늘어져 옴짝달싹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외국 나간 척할 셈이야. 유진이가 물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년이면 모든 걸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그리고 그놈이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도 충분하지. 학교는 장기 병간했어. 신경쇠약이라고 의사 진단서도 있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해외 연수는 박민준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야. 그 인간 체면 엄청 따지잖아. 학교 가서 난리치는 대신 몰래 알아볼 게 뻔하거든. 우리 과 학과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려 놨어. 혹시 누가 나에 대해 물으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중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연락이 어렵다고 말해달라고. 유진이가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대단하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퇴로를 끊어버렸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박민준이 보낸 것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욕설로 시작해 중간에는 다급한 질문, 그리고 나중에는 막무가내식의 분노로 변해 있었다. 이서연, 이 악독한 년. 민지 너 때문에 조산했어. 지금 병원이라고. 이제 만족하냐? 애 태어났어. 아들이야. 넌 내 친조카도 내팽개치는 거야? 내 심장은 돌로 만들었냐? 병원에서 밤새웠더니 몸이 부서질 것 같다. 넌 아주 사라져버렸겠다. 그렇지?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 모든 메시지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내 마음에 박히는 망치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거대하고 황당한 비애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마치 모르는 사람의 무능한 분노를 구경하는 듯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는 그의 여동생 산후조리를 해줄 공짜 보모만도 못한 존재였던 것이다. 부모는 월급이라도 받지, 나에게는 오직 의무만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하나씩 삭제한 뒤 카카오톡을 열어 박민준의 프로필을 찾아 길게 눌렀다. 차단을 선택했다. 친구 삭제는 오히려 사치였다. 모든 것을 마치자 몸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귓가에 유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이대로 잠들어 버리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박민준의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병원에서 한 손으로는 우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들었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초조함과 막막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제멋대로 자란 여동생과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아수라장을 홀로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내 입꼬리가 저절로 차갑게 휘어졌다. 3. 혼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맹렬하게 찾아왔다. 사흘째 되던 날 유진이가 최전선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박민지가 퇴원해서 박민준과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진짜 재앙은 그들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박민준은 보름간 휴가를 내고 직접 동생과 조카를 돌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간장과 식초도 구분 못하는 그 남자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섰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산후조리용 미역국을 짜서 못 먹을 정도로 끓이거나 불 끄는 것을 잊어 국물을 다 태워버렸다. 부엌에서는 온종일 무언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기 기저귀를 갈다가 아기를 아프게 하거나 똥오줌을 자기 몸에 다 묻히기 일쑤였다.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그 집의 24시간 배경음악이 되었다. 박민지의 산후우울증은 그런 환경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빠, 이게 사람이 먹을 거야? 토할 것 같아. 애가 우는데 안 들려? 귀 먹었어? 내 기저귀는 어딨어? 오빠가 사온 건 무슨 브랜드야? 이렇게 뻣뻣한 걸로 내 엉덩이 다 헐게 할 셈이야? 내가 진짜 눈이 삐었지. 오빠 말만 믿고 여기 와서 산후조리할 생각을 하다니. 마침내 또 한 번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깬 깊은 밤, 박민준이 폭발했다. 너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돌아와서 소처럼 네 시중 드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나애 낳고 몸이 다 망가졌어. 오빠는 내 친오빠잖아. 나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전에 새언니 있을 땐 왜 모든 게 멀쩡했는데 네가 감히 서연이 얘기를 꺼내? 네가 굳이 여기 오겠다고만 안 했어도 서연이가 집을 나갔겠어? 지금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너 때문인데 이제 만족하냐? 남매의 싸움은 집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다. 박민지는 오빠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이내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멀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 김숙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음과 고자질, 욕설이 뒤섞인 통화는 1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마치 블랙 코미디 같았다. 나는 전화기 너머 분노로 일그러져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받지 않았다.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뒀다. 1분 뒤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우리 민준이가 팔자에도 없는 액땜을 너 같은 거 만나서 하는구나. 자기는 알도 못 낳는 주제에 내 딸까지 못 살게 굴어.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당장 안 돌아와서 민지 몸조리 안 시키면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온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끊긴 전화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를 김숙자 여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마 바로 박민준에게 다시 전화해서 모든 화를 그 쓸모없는 아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회사 일과 여동생, 아기,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면초가에 몰린 박민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는 무너질까? 분명 그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청이 왔다.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나 민준이야. 얘기 좀 하자. 나는 그 글자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그토록 거만하게 나를 대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이런 비굴한 말투까지 쓰게 되다니.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끈 채 옆으로 던져버렸다. 창밖은 햇살이 좋았다. 유리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내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나는 레모네이드를 한 잔 타서 베란다의 흔들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펼쳤다. 한때 나의 집이었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들 스스로 천천히 맛보게 놔두면 될 일이다. 그건 모두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가였다. 4. 낙타를 쓰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집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모든 집단이다. 그리고 박민준을 쓰러뜨린 것은 돈이었다. 산후조리가 반도 지나지 않아 박민준의 지갑은 눈에 띄게 홀쭉해졌다. 박민지의 영양제, 아기의 수입 분유, 각종 기저귀와 물티슈, 아기 옷,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지출이 없었다. 게다가 박민지를 병원에 입원시키며 대신 내줬던 큰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는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매제인 조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상우는 전화기 너머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저도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회사 실적이 나빠서 월급도 깎였어요. 돈은 다 민지한테 있지 않나요? 형님이 결혼할 때 주신 돈이랑 저희 모은 돈 전부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조상우의 당당한 말에 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동생 박민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돈은 그녀가 절대 생활비로 꺼내 쓸 돈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비상금이자 그녀의 안정감의 원천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박민주는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에 손을 대기로 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몇 년간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은 내 월급과 성과급, 그리고 약간의 재테크 수익이었다. 그는 그 돈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한 비상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은행 카드를 들고 ATM기로 갔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잔액 조회를 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는 그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계좌에는 32만 500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조회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은행 창구로 달려가 번호표를 뽑고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은행원의 사무적인 목소리는 그의 사형 선고문처럼 들렸다. 고객님, 이 계좌에서 3일 전에 5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3일 전, 바로 내가 출국하던 그날이었다. 박민준의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하얘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다. 손에 쥔 은행카드가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새로 만든 카카오톡 계정으로 나에게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서연, 너 그 돈 어디로 빼돌렸어? 그거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고 불법이라고. 너 다 계획한 거지. 그렇지? 이 음흉한 년. 내가 진짜 사람 잘못 봤어. 유진이가 그 음성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나는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길길이 날뛰며 막말을 내뱉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걔 학교에도 찾아왔었어. 유진이가 말했다. 근데 경비 아저씨한테 막혔지. 너희과 학과장님한테 전화했는데 학과장님이 우리가 짠 대로 네가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2년 동안 외부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대. 그래서 믿었대. 믿을 수밖에. 그런 K 장남들이 자존심은 세고 자격지심은 심하잖아. 내가 그를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운 좋게 대단한 기회를 잡았다고 믿는 편이 그에게는 더 나을 테니까. 유진이가 웃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지막 동작을 마쳤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상쾌하고 후련한 기분이었다. 부부 공동 재산? 그가 이제 와서 그 6글자를 기억해내다니. 그가 나 몰래 자신의 쥐꼬리만 한 월급을 쪼개 여동생의 생활 개선을 위해 몇 번이고 송금했을 때 그는 왜 그 6글자를 떠올리지 못했을까? 나는 요가 매트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파트 단지 아래 작은 공원에서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하고 시간은 평화롭게 흘렀다. 그리고 박민준. 그는 지금쯤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텅 빈 은행 계좌를 보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돈이 나의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돈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 오, 깊은 밤, 억지로 눌러왔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와 유진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각자 쿠션을 껴안고 있었다. TV에서는 지루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기억나? 우리 막 결혼했을 때 내 목소리가 허공에 떠다녔다. 유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기억나지? 그때 박민준 너한테 진짜 잘했었는데. 그래, 정말 잘했었다. 그는 나의 모든 취향을 기억했고 내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할 때면 흑설탕 생강차를 끓여주었다. 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나를 안고 끈기 있게 위로해 주었다. 그가 나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다. 서연아, 네가 나랑 결혼해 준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가 시골에서 처음으로 우리 신혼집에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때가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안방을 내어준 때였다. 그녀는 오신 첫날 내 앞에서 박민준에게 말했다.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남자는 바깥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고. 박민준은 그저 웃을 뿐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나중에 시누이 박민지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도 생활비도 우리가 대주었다. 박민주는 나한테 여동생은 얘 하나뿐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아끼고 아껴 내 월급 대부분을 저축했다.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시누이의 생활비로 썼다. 박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 그녀는 회사 기숙사 시설이 안 좋다며 투덜거렸다. 박민주는 두말 없이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다. 월세도 당연히 우리가 냈다.
그녀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보고는 나에게 카톡으로 넌지시 떠봤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박민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와 크게 다뉜다. 내가 아량이 부족하고 자기 가족에게 너무 각박하게 군다고 했다. 결국 그는 나 몰래 박민지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엄마가 아팠을 때였다. 급성 맹장염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했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했다. 당시 내 수중에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고 대부분의 돈은 박민준이 관리하는 공동계좌에 있었다. 내가 그에게 전화하자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서연아,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프로젝트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 계좌에 돈이 별로 없어.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깨서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엄마는 금방 회복하셨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한 달 뒤 나는 우연히 박민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엄마 수술 바로 전날 그는 박민지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메시지는 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수술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남편은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여동생의 생활 개선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실이었다. 아니, 그의 마음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은 단 한 번도 그의 가족보다 중요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그가 가정의 책임을 분담하고 그의 원가족을 함께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업자에 불과했다. 나는 쿠션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억지로 잊으려 했던 서러움과 마음의 상처가 그 순간 나를 집어삼켰다. 유진이는 나를 위로하지 않고 그저 내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진아, 나 이혼하고 싶어.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더없이 명확했다. 유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놀라움도 없었다. 당연히 지지하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싸게 끝내주면 안 돼. 내가 그동안 당한 서름, 우리가 하나하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다. 자, 그놈이 저지른 개 같은 짓들 하나씩 다 적어보자. 걔가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도 이 채무 관계 확실하게 정산해보자고. 조명 아래 유진이의 눈빛이 무섭게 빛났다. 나는 그녀를 보며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마침내 출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래, 계산할 때가 되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존엄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6. 박민준의 돈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 하던 술 친구들은 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각종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을 박민지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응석바지로 자란 그녀는 오빠의 궁핍함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산후조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에만 불만을 가졌다. 박민준이 사온 돼지갈비가 신선하지 않다고 투덜거렸고 끓여준 미역국에 고기가 적다고 불평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값비싼 홍삼 액기스나 산후보약을 검색한 뒤 링크를 박민준에게 보냈다. 오빠, 이거 봐. 산후에는 이런 거 먹어야 회복이 빠르대. 박민준은 네 자리 숫자의 가격을 보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보름 넘게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사. 하루 종일 살 생각만 하지. 내가 지금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게 생긴 거 몰라? 그는 박민지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여기 오겠다고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됐겠어? 이서연이 너 때문에 집을 나갔잖아. 박민준의 두 눈은 핏발이 서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처럼 변해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보물처럼 아끼던 여동생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박민지는 그의 험악한 모습에 겁을 먹고 얼어붙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더니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감히 그 여자 때문에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오빠 변했어. 예전에는 나를 제일 아껴줬잖아. 평생 나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평생. 나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널 평생 책임져? 돈 없으면 새언니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새언니 돈이 오빠 돈 아니야? 그 여자가 돈 다 들고 튀었어.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내? 남매의 싸움은 서로를 비난하는 막장극으로 변했다. 한 명은 서러워하고 한 명은 미쳐 날뛰었다. 구석에서 잠이 깬 아기가 목청껏 울어대며 이 막장극에 절망적인 배경 음악을 깔아주었다. 박민주는 시끄러워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는 눈앞에서 울기만 하는 동생과 그저 울기만 하는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이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 이 집에서 떠나게 해서 자신에게 고요함을 되찾고 싶었다. 그 생각은 한 번 떠오르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이서연이 집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집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다. 빨래도 청소도 아이 돌보는 것도 비록 남의 아이였지만 누군가 다 해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 통큰 오빠 역할만 하면 되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지탱해주던 여자가 떠나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의 가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유진이가 우스갯소리처럼 나에게 전해주었다. 나는 새로 산 스킨답서스 화분에 물을 주다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움이라니 얼마나 우스운 단어인가. 그는 결코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리게 해주었던 공짜 보모를 그리워하는 것뿐이다. 내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역겹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방울이 푸른 잎사귀를 타고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새로운 삶이 싹트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과거는 진작에 깨끗이 치워버렸어야 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날이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문득 박민준과 박민지의 갈등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을 조금 더 지펴야 이 연극을 진짜 클라이맥스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7. 그 불쏘시개는 바로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였다. 딸의 수많은 울음 섞인 전화를 받은 끝에 김숙자 여사는 마침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가장 큰 이민 가방에 토종닭과 유정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온갖 보양식을 담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아들 집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자신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온갖 서름을 겪은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실에는 더러운 옷가지와 사용한 기저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말라붙은 젖병이 널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분유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악취를 풍겼다. 그녀의 아들 박민주는 팬더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10년은 늙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딸 박민지는 기름진 머리카락이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빽빽우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게 어디 딸이 서울에서 호강하는 모습이란 말인가. 이건 영락없는 난민 수용소였다. 김숙자 여사의 분노는 짧은 충격 뒤 순식간에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탓하지도 딸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원망을 자리에 없는 그 사람에게 돌렸다. 서연이는 그 천벌받을 년은 어디 갔어? 김숙자 여사는 이민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집안을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며느리라는 게, 새언니라는 게 이럴 수가 있어. 집을 내팽개치고 산후조리하는 시누이를 내팽개치고 저 혼자 놀러 나갔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엄마, 좀 조용히 해요. 애 겨우 잠들었어요. 박민준이 힘없이 말했다. 조용히? 이 아파트 전체가 다 듣도록 떠들고 싶다. 우리 박씨 집안이 어떤 년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어디서 행패야. 김숙자 여사의 욕설은 악랄하고 저속했다. 모든 글자가 바늘처럼 귀를 찔렀다. 그녀는 박민준의 만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다. 멍하니 뭐해? 당장 가서 바닥 안 닦아?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닭은 푹고 왔어. 우리 민지 몸이 허한데 잘 먹여야지. 김숙자 여사의 등장은 집안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은 격이었다. 순식간에 사방으로 기름이 튀었다. 그녀는 아들의 서툰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딸의 유난과 게으름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가져온 시골의 낡은 규칙들은 이 작은 가정의 혼란스러운 현실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미 붕괴 직전이었던 박민준의 신경은 친어머니의 전방위적인 지적과 지휘 아래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또다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김숙자 여사와 박민지 모녀에게 30분 동안 합동 공격을 받은 뒤 그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 됐어요. 다들 그만 좀 해요.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절망에 빠진 야수처럼 외쳤다. 엄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그냥 이 집 팔고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가 버릴 거예요. 그는 이 말이 엄마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숙자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얼굴에 희색을 띠었다. 팔아, 그래 잘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 서린 절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신이 나서 계산을 시작했다. 이 집 팔면 그래도 몇십억은 나오겠지. 시골 내려가서 너 하나 사주고 우리 민지도 하나 사주고 둘 다 큰 걸로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우리 가족 이제 다시는 그 이서연이란 연 눈치 볼 필요 없이 살자. 박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집을 판다고 협박하고 싶었을 뿐 정말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집이, 이 아파트가 자신이 이 서울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뿌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친어머니와 친동생은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 그 뿌리를 기꺼이 잘라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가난과 피로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유진이가 이웃주민 중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유진이의 생생한 묘사를 들으며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좋지, 집을 판다니.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네. 이제 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 8. 박민주는 정말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김숙자 여사의 부추김이 그에게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 집을 현금으로 바꿔 눈앞의 공경을 해결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욕망의 구멍을 메우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친구가 있던 유진이를 통해 그 소식은 즉시 나에게 전달되었다. 45억에 내놨대. 금매라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고 전화기 너머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미리 연락해 두었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변호사님, 시작해주세요. 30분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집의 위치가 얼마나 좋고 인테리어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침을 튀기며 설명하던 박민주는 낯선 유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 번호가 서울 지역 번호인 것을 보고 그는 집을 보러 오려는 고객인 줄 알고 즉시 옆으로 비켜서서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매우 열정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박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사변의 왕 변호사입니다. 이서연 씨의 위임을 받아 귀하와의 이혼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전문적이었으며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열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혼?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이 마침내 연락을 해왔는데 잘못을 빌러온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자고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의 말투는 순식간에 오만해졌다. 이혼? 이서연한테 전해요. 꿈 깨라고. 지금 잠수 타고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린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당장 나한테 돌아와서 똑바로 설명하라고 전해요. 그는 예전처럼 협박으로 나를 쥐고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왕 변호사는 전화기 너머로 피식 하고 웃는 듯 했다. 그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마치 바늘처럼 정확하게 박민준의 허세를 꿰뚫었다. 박민준 씨, 상황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왕 변호사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다. 첫째, 이서연 씨는 잠적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장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입니다. 둘째, 이서연 씨가 이체한 5억 원은 본인의 개인 계좌에 있던 혼인 전 예금으로 명확한 은행 거래 내역으로 증명 가능하며 부부 공동재산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덩이처럼 박민준의 신경을 강타했다. 귀하께서 현재 매물로 내놓으신 서울시 마포구 구모 아파트에 관하여 저희는 엄중히 성명하는 바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서연 씨의 부모님께서 혼인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서연 씨 단독 명의로 등기된 명백한 이서연 씨의 혼인 전 특유 재산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불법적인 매각 행위를 계속할 경우 저희는 귀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의 머릿속이 완전히 터져버렸다. 혼인 전 재산? 서연이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전화기를 쥔 채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거짓말. 이 집은 우리가 같이 산 거야.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내 이름도 있어. 그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박민준 씨,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 소유자란에는 귀하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즉시 등기부등본 사본과 매매계약서 스캔 파일을 귀하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왕 변호사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과 같았다. 박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이 빙빙 돌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제야 기억났다. 처음 집을 살 때 장인 장모님께서 분명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셨다. 당시 그의 가련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가 등기부등본에 그의 이름을 같이 올리자고 했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내가 당신 집안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다며 당신 이름만 올려도 돼. 난 당신을 믿으니까라고 대범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었다. 그는 그것이 그저 부부 사이의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직접 뱉은 그 말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5년간 살았던 세입자에 불과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중개인이 여전히 고객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 집 보세요. 구조 반듯하고 남향이라 채광도 좋고
집주인이 꼭 팔고 싶어 해서 가격도 잘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박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된 광대처럼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진실은 폭탄처럼 그 작은 집에 터졌다. 박민준이 넋이 나간 채 집에 돌아와 변호사의 말을 전하자 김숙자 여사와 박민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사기 결혼이야.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고. 우리 집안이 금이야, 옥이야. 키운 아들이 저들 집에서 5년 동안 소처럼 일만 했는데 결국 둥지 하나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저 이서연이란 년 너무 악독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야. 박민지도 훌쩍이며 울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집이 우리게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나랑 아기는 어디서 살라고? 박민주는 그들의 울음소리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분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나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모든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고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쌓여만 갔다. 결국 그는 그 낯선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나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그 글에는 더 이상 욕설과 협박이 없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들을, 그가 나에게 맹세했던 달콤한 말들을 회상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민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한테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됐는데, 돌아와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서연아, 기억 안 나? 우리 같이 이 집 꾸몄던 거. 벽에 걸린 저 그림도 우리가 같이 고른 거잖아. 내가 햇빛 드는 집이 좋다고 해서 내가 이 남양집으로 고른 거잖아.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는 그 위선적인 글자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역겨웠다. 5년 부부의 정. 내 어머니가 돈이 없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그 돈을 여동생에게 송금했을 때, 그는 왜 정을 말하지 않았나? 그가 여동생의 명품 가방 하나 때문에 나에게 소리 지를 때, 그는 왜 정을 말하지 않았나? 그가 당연하다는 듯 나에게 안방을 비우고 하녀처럼 여동생을 시중들라고 했을 때, 그는 왜 정을 말하지 않았나? 이제 집이 없어지고 그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자 그는 비로소 우리 사이에 정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다. 그의 정은 원래 이렇게나 값싼 것이었나? 나는 휴대폰을 유진이에게 보여주었다. 유진이는 냉소했다. 악어의 눈물이네. 누구 보라고 쇼하는 거야? 이제 와서 무서운 줄 아나 보지. 늦었어. 나는 휴대폰을 돌려받아 침착하게 변호사를 통해 나의 최종 결정을 그에게 전달했다. 이혼할 것, 그리고 한 달 내로 나의 집에서 나갈 것. 변호사의 내용 증명을 받은 박민주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온화한 가면마저 벗어던졌다. 감정 호소가 통하지 않자 그는 막무가내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이서연, 나 더는 자극하지 마. 그가 보낸 메시지는 글자 하나하나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개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혼하고 집 뺏고 싶다고? 어림도 없어. 내가 5년 동안 산 집이야. 내 몫도 당연히 있어. 만약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나 우리 엄마랑 동생, 온 가족 다 데리고 여기서 안 나가고 버틸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나는 그 협박 메시지를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물고기는 죽겠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양아치들의 논리는 항상 물을 흐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캡처해서 이전의 대화 기록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
이 막장극에서 지금껏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신우이 박민지의 남편 조상우에게 조상우의 폭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다. 그가 내가 보낸 캡처 파일을 받았을 때 아마 그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박민지가 아이를 낳은 후 지금까지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올 수가 없어서였다. 김숙자 여사와 박민준 모자는 밑빠진 독과 같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겪어봐서 알고 있었다. 그는 박민지가 오빠와 새언니 집에 산후조리를 하러 간 것이 호강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자신은 편했고 큰 돈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 호강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집이 애초에 처남인 박민준의 것이 아니었다. 자기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이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서 집주인을 화나게 해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이제 집주인이 이혼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그 처남이라는 작자는 온 가족을 데리고 눌러앉아 버티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 일이 커져서 사회 뉴스에라도 나오면 자신, 조상우의 체면은 뭐가 되겠는가? 회사 동료들, 친척과 친구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는가? 어떤 흡혈귀 같은 처갓집에 장가를 갔다고 생각하겠는가? 조상우는 생각할수록 두렵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회사에 바로 휴가를 내고 살기등등한 기세로 박민준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호를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옆집에 살면서 유진이의 정보원 역할을 톡톡히 해준 왕 아주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상우가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왔을 때 그 소리가 마치 철거반이 들이닥친 것 같았다고 한다. 박민준 씨, 김숙자 여사님, 당신들 집안 망신도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조상우는 집안에 있던 넋이 나간 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당신들끼리 양아치가 되고 싶으면 되세요. 근데 내 아내랑 내 자식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 나 조상우 그런 망신은 못 당합니다. 김숙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리려 했다. 이놈의 자식이 어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라고 말하자마자 조상우가 소리쳐 막았다. 닥치세요. 여기가 당신들 시골인 줄 아십니까? 바닥에 들어 누우면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기는 법치 사회입니다. 저 집은 이서연 씨 혼인 전 재산이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당신들이 버티면 저쪽에서 경찰 불러서 강제 집행하면 그만이라고요. 결국 망신당하는 건 당신들 자신이에요. 조상우의 말은 김숙자 여사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녀는 혼인 전 재산이 뭔지는 몰라도 경찰과 강제 집행이라는 말은 알아들었다. 조상우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박민지와 아이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박민지를 끌고 나가려고 했다. 안 가. 나 안 가. 여보. 우리 오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박민지가 울며 그 쓸모없는 오빠를 위해 변명하려 했다. 짝. 맑고 경쾌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조상우가 박민지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 오빠? 네, 오빠는 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망쳐놓은 등신이야. 마누라 등골 빼먹어서 너희 배 채워주는 성인 아기라고. 너 걔 따라다니다가 조만간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박민지는 뺨을 맞고 멍해졌다. 그녀는 뺨을 감싸쥔 채 자신의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평소에는 자신에게 순종적이던 그 남자의 눈빛이 지금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혐오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랑 같이 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보자. 조상우는 그 말을 남기고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박민지는 조상우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고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김숙자 여사와 잿빛 얼굴의 박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가듯 그를 쫓아나가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여보, 갈게. 나도 같이 갈게. 한바탕의 막장극은 날카로운 따귀 소리와 동맹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유진이가 이 전황을 나에게 알려주었을 때 나는 관음죽에 마른 가지를 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지를 잘랐다. 박민지의 최후에 대해 나는 한 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자업자득일 뿐. 적의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직접 그들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한 일이었다. 이제 이 집에는 박민준과 김숙자 여사만이 남았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억지 부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늙은 여자. 이 연극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10일, 박민지가 남편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후 김숙자 여사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것이다. 한때의 그녀에게 복을 가져다 줄 땅이라 여겼던 이 도시, 그녀의 아들이 출세한 상징이었던 이 집이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다. 박민주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동맹은 배신했고 여동생은 떠났으며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소음으로만 들렸다. 그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나의 변호사는 이때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서는 사망 통지서처럼 느껴졌다. 절대적인 증거 앞에서 박민주는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재판 전날, 그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나는 동의했다. 장소는 우리 집 근처의 한 카페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기력을 잃은 듯했다. 눈은 철학에 들어가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한때 빳빳했던 셔츠도 구깃구깃했다. 그가 나를 보자 흐릿한 눈동자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단순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그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평온하고 담담했다. 마치 지난 한 달간의 모든 폭풍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커피 향기도 공기 중의 어색함과 무거움을 씻어내지 못했다. 서연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민지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면 안 됐는데,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참회는 너무나도 늦었고, 너무나도 값쌌다. 만약 오늘 이 집이 그의 명이었다면, 그가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닐 것이다. 그는 오히려 더 심하게 내가 마를 때까지 모든 것을 빨아먹었을 것이다. 서연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그가 나를 보며 애원했다. 엄마는 시골로 내려가시라고 할게. 민지랑도 연락 끊을게. 앞으로는 너한테만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가 말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오더니 예고도 없이 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폭풍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탐색하는 호기심 어린, 심지어는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점의 파문도 없이 평온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내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를 조용히 바라봤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뻔했던 나의 남편. 그는 초췌하고 남루했으며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한 톨의 연민도 느낄 수 없었다. 민준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알아? 당신이 나한테 안방을 비워서 민지한테 주라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가 몰래 여동생에게 돈을 줬을 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픈데 그가 외면했을 때도 아니었다. 그가 직접 다른 여자를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들여놓고 나에게 양보와 시중을 요구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남은 정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여기서 추하게 굴지 말고. 당신 체면은 당신이 챙기는 거야.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그가 무언가 울부짖는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카페 문을 밀고 나가자 바깥은 햇살이 찬란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자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새로운 삶이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모든 것은 철저히 묻힐 것이다. 12. 법정에서의 모든 것은 예상대로였다. 법원은 이혼을 판결했다. 집은 나의 개인적인 혼인 전 재산으로 나에게 귀속되었고 박민주는 판결이 효력을 발휘한 후 15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 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김숙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법원이 불공평하다. 내가 독사 같은 년이다. 라고 외치다가 결국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박민주는 한 점의 조각상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쳤을 때 그는 비로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온몸의 기력을 다 쓴 것처럼. 15일 후 나는 유진이와 함께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으로 돌아갔다. 박민주는 이미 이사를 나간 후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물건을 가져갔지만 온 집안에 어지러운 흔적을 남겼다. 바닥에는 이사할 때 생긴 긁힌 자국과 먼지가 가득했고 벽에는 그가 나를 되돌리려 붙였던 우리의 옛날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지난 5년간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과 함께 아파트 아래 쓰레기장에 버렸다. 나는 새 침대 시트, 새 커튼, 새 식기를 샀다. 유진이와 나는 함께 집 전체를 대청소했다. 우리는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아 과거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 석양이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거실로 쏟아져 들어올 때 나는 꽃차를 한 주전자 우려 유진이와 새 소파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몸을 감쌌고 공기 중에는 레몬 향세제와 꽃차의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전례 없는 견고하고 평온한 자유를 느꼈다. 이곳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곳은 온전히 나 하나만을 위한 집이었다. 몇 달 후 나는 병가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다. 생활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평온하고 충실했다. 가끔 유진이를 통해 박민준 가족에 대한 소식을 단편적으로 듣게 되었다. 박민준은 넋이 나간 채 시골로 돌아가 그곳에서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월급은 많지 않은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늙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김숙자 여사는 매일 집에서 그와 싸우며 그가 무능해서 아내도 못 지키고 집도 못 지켰다고 욕을 한다고 했다. 박민지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다고 들었다. 조상우는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매우 쌀쌀맞게 대했고 시부모님은 처가의 그런 일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더욱 냉대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 집에서 눈칫밥 먹는 며느리처럼 살며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움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이야기 밖으로 걸어 나온 지 오래였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세월은 평온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